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미스터리 컨텐츠 주로 다루고 있고요. 전 세계, 국내 사건 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이 예정돼 있었죠. 김성재 의문사 사건 보도하려고 했었는데 방송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방송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청을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었던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인 김 씨라는 사람인데 가처분 신청을 왜 했냐면은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어요. 법원이 이걸 인정해 준 거죠. 굉장히 의외의 판결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었는데 그 전까지 가처분 신청 낸 사람이 없었겠냐는 겁니다. 있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이 부분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건 보도라는 거는 개인보다 공공의 이익을 좀 우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위 현장을 찍거나 길거리 방송을 할 때 이게 보도 목적의 촬영이라면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또는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얼굴이 나와도 방송사에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위 현장에 참석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찍어도 가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피사철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이런 보도에서 바닷가 찾아온 사람들 얼굴 가리지 않습니다. 왜 가리지 않냐면은 보도 목적인 경우는 개인의 초상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중에 특정 누군가를 단독으로 찍는다면은 이때는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거부한다면 모자이크를 처리하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방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그럼 어떠냐? 이번 방송을 내보낼 때 김 씨의 얼굴을 노출하고 실명을 거론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의 그알 방송이나 다른 뉴스들 비슷한 유형의 사건 보도 방송들 보면은 수배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은 연쇄살인범이라도 얼굴 다 가려왔습니다. 관계자들의 얼굴도 공개 안 해요. 모자이크 처리했고 음성 변조도 다 해왔다는 거죠.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보면은 김 씨가 이 사건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성재 의문사 사건을 좀 말하려면은 김 씨라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고 김 씨가 아무리 지금 개명한 상태라지만 이미 인터넷에 현재 실명이나 하는 일 지역까지도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기 충분하죠. 그러니까 김 씨라는 사람은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순간부터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건에 연결하려는 셈이 되거든요. 법원이 이게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말하자면은 영화계 성폭력 사건 유명했었죠. 이 사건을 PD수첩에서 취재한 적이 있어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김기덕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다면서 PD수첩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재판부가 내용을 살펴보더니 허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때는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검토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그 아래서 보도할 내용을 확인했겠죠. 그리고 내린 판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아래서 준비한 내용은 아마도 그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인 김 씨에게 사건 혐의를 두는 방향으로 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방향으로 제작된 것 같고 그래서 당사자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걸 인정해줬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도 이상한 거는 예전부터 김성재 의문사 사건 이거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방송해왔습니다. 계속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 정상적으로 방송이 됐거든요. 김성재 의문사 사건을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서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알은요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도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에만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죠. 왜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번 예고편에서 그 알이 이 사건의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식으로 예고편을 내보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혐의가 강화될 만한 어떤 것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처분 승인이 된 이유와 뭐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더 방송을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현재 그 아래 방송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청와대 게시판에 김성재 의문사를 방송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조사 당시 10만 명 넘어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20만 이상 동의 받으면 청와대가 답변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아무리 많은 동의를 얻어도요, 방송은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방송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세한 내용 궁금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방송할 수 없을 겁니다. 행정부인 청와대는요, 법원이 내린 판결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국민이 원한다고 해도 삼권 분립의 원칙까지 깨가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의 핵심은요, 이미 김 씨가 이 사건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수사할 수도 없습니다. 공소시효도 끝났고요. 거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번 판결이 내려진 재판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이런 형사상의 원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재 의문사 사건에서 김 씨라는 사람은 영원히 무죄인 사람이고요. 더 이상 이 사건에 연결지어도 되는 사람이 법적으로 아닌 거죠. 이런 이유들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김 씨의 요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방송금지 가처분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알이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 그알 계정으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군산 15자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 글을 그알에 도준우 PD가 다시 공유하면서 해시태그를 하나 달았습니다. 김성재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SBS 시사교양본부의 배정훈 PD도 SNS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 사진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라는 식의 글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종합해보면은 군산 15자매는 김성재 의문사 사건을 우회해서 취재해보려는 연결된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군산 15자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용이 좀 궁금한데 뭐 추측을 좀 해보자면은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라는 김 씨의 집안이 군산에서 아주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죠. 김 씨가 대학생일 때 사건 당시 그 당시 50평 정도의 아파트에서 살았고 최신 고급 승용차까지 탔을 정도로 재력가 집안인데다가 유명 정치인이 친척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정치인이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재력까지 가진 집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집 사람들은 정재계 쪽으로 발이 좀 넓을 거예요. 이들의 모임이 군산 15자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매라는 걸 봐서는 아내들끼리의 사모임 이런 유형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군산 15자매의 유일한 단서가 있긴 합니다. 김성재 씨의 어머니 회고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갑자기 사건 당시죠. 전 여자친구인 김 씨가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군산에 여성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위에 이 여성단체들을 이끄는 상부단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연합회의 회장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군산 15자매가 이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김 씨라는 사람은요,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묻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군산 15자매의 정체가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사건의 재판 결과와 그 아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에 정치권과 연줄이 닿는다 해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일개 대학생 신분 개인이죠. 이 사람이 혐의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던 사건에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등에 업었던 최순실도 못한 일이에요. 대단하죠. 아마 군산 15자매의 어떤 연결에서 이런 힘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은 김씨 개인의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거는 표면적인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 사건이 계속 거론될 경우 군산 15자매에 이어져 있는 그 관계자들에게 타격이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근거 없는 추측이긴 합니다.
김 씨는 무죄 판결 이후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글들의 삭제를 계속 요청해 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사건에 자기 이름을 엄청나게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관련 글들은 계속 삭제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 페이지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게요. 김 씨는 이 사건에서요, 무혐의가 아닙니다. 의심이 가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내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철저하게 모든 기록들을 다 지우려고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게 더 수상해 보이거든요. 이런 행동은 김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과 연결된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정치인들일 경우 표가 줄어들 거고요. 사업가라면은 사람들이 불매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김성재 의문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 김씨 집안 이야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타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알은 이런 가능성을 보고 군산 15자매에 대한 취재를 계획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취재가 잘 이루어져서 방송까지 준비가 됐을 때 다시 가처분 신청 들어올 수 있겠죠. 같은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밝혀진 사실, 이미 기사화돼 있고 신문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건을 소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반인이에요. 수사 능력도 없고요. 취재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이 사건에서 더 이상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 아래 방송 금지가 좀 아쉬운 사람 중 한 명이라 최소한 어떻게 된 사건인지 정확한 내용이라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기사화된 내용들만을 종합해서 김성재 의문사 사건을 정리해보고요. 왜 범인을 가려내지 못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5월 이현도 씨와 김성재 씨로 구성된 남성 2인조 그룹이죠. 듀스가 가요계 데뷔를 합니다. 1995년까지 2년간 총 4장의 앨범 냈고요. 같은 해 6월 초에 해체 발표했죠. 이때 김성재 씨가 솔로 활동을 예고합니다. 이현도 씨가 앨범의 작사 작곡 맡기로 했었죠. 그룹만 해체한 거고요. 이들의 관계는 그대로였고 기존 앨범 작업 방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5개월 만인 1995년 11월 19일 김성재 씨의 솔로 앨범이 발표됩니다. 이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도 남아있죠. 첫 방송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김성재 씨와 앨범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성공적인 첫 방송 자축도 할 겸 서울시 홍은동 소재의 호텔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날 방송을 모니터링 했어요. 여기에 전 여자친구인 김 씨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밤 12시가 넘습니다. 다들 술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이고요. 다음날 일정이 또 있으니까 매니저나 다른 사람들이 각자 방으로 자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자친구와 김성재 씨만 거실에 남아 있었죠.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건의 핵심이죠. 시간이 좀 흐르고 매니저가 일어난 시간은 새벽 5시 40분쯤이라고 말했어요. 김성재 씨는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깨우려고 했는데 김성재 씨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죠. 매니저는 처음에 좀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1시간 뒤 다시 깨우려고 했습니다. 엎드려 있던 몸을 바로 돌려놓고 깨우려고 해봤는데 이때 김성재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19에 신고했죠.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김성재 씨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최초 발견자는 김성재 씨의 담당 매니저였고 신고 순간까지만 해도 사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날 방송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고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자다가 죽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누구나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던 날 김성재 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했고요. 김성재 씨의 사망을 확인한 매니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김성재 씨 몸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전날만 해도 깨끗했던 팔에 멍이 들어있던 거죠. 이 멍을 자세히 보니까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보였어요. 시신을 검사해본 경찰은 김성재 씨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자살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김성재 씨의 동료나 가족들은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날 솔로 데뷔 방송을 본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살 징후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몇 달간 앨범 작업을 했고
첫 방송이 성공적으로 끝난 데다가 방송 직후 김성재 씨는 엄마와 통화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김성재 씨 어머니 회고록에서 볼 수 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말도 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자살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경찰의 발표를 믿을 수 없던 유가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부검 의뢰를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전 여자친구죠. 왜 반대하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신만이라도 온전한 상태에서 화장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인이 알고 싶었기 때문에 화장을 조금 미룹니다. 그러자 이 결정을 들은 여자친구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해요.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결국 부검을 합니다. 결과는 경찰의 발표와 아주 달랐어요. 김성재 씨의 사망 원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라고 밝혀진 거죠. 청장년 급사 증후군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사망에 이를 만한 병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에 쓰는 말이에요. 부검을 해도 결정적인 사인이 될 만한 외적, 내적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경찰이 자살이라고 발표한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간 뒤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아직도 김성재 씨가 자살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고요. 뒤늦게 국가수가 다른 원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했지만 사건 수사는 이대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김성재 씨의 시신이 화장됐죠. 저도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서로 다른 수사 결과를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화장을 결정했다는 것은 아마 적어도 타살의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결정은 가족이 경찰의 자살 발표를 어느 정도는 좀 신뢰했다는 생각도 들고 내용이 다르지만 국가수도 타살의 정황까지 찾아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설마 누군가가 자는 사이에 김성재를 살해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시점까지만 해도. 여기에 가족은 부검까지 이미 진행했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우리야 지금은 사건을 냉정하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자식이 죽었고 그 몸까지 모두 파헤쳐 놓은 상태라면은 정상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겠죠. 계속 경찰이나 언론사 찾아올 거고 방송은 매일 나오는데 왜곡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변호사도 만나봐야 되고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빨리 아들의 장례라도 치르자는 쪽으로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 됐죠. 왜냐하면요, 화장을 하고 나서 국가수의 연구원이 김성재 씨의 혈액에서 2가지 이상한 약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그 문제의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입니다. 동물 마취나 안락사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타이밍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왜 하필 화장한 뒤에 이 사실이 밝혀졌냐면 국가수는 부검 당시에 김성재 씨의 혈액 샘플을 따로 보관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발표 당시엔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이 사람에게 사용된 사례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사가 종결되면서 화장을 했던 거지만 이 사이에 계속 이 연구원은 혈액에서 나온 성분과 10만 개가 넘는 종류의 화학 약물 성분을 일일이 대조해보고 있던 겁니다.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은 국가수가 이 상황을 유족에게 알렸다면은 화장을 더 미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16일 만인 12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한 김성재 씨 몸에서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이 검출됐으며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 마취나 안락사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것으로 첫 발표를 정정합니다. 뒤늦게 뭔가 이상하다는 정황이 발견되자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했고요. 이 결과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김성재 씨가 사망하던 날 밤 호텔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다는 전 여자친구인 김 씨였어요.
김 씨를 체포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는 어느 동물병원 원장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평소 이 동물병원에 자주 들리던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키우던 강아지가 치매에 걸려서 안락사를 시켜야 된대요. 여기에 필요한 약과 주사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집에서 동물을 안락사한다는 게 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원장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병원에서 직접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김 씨가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말에 별 의심 없이 약을 처방해 준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병원에 찾아왔대요. 이번에는 왜 찾아왔냐면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약물과 며칠 전 자신이 구매한 약물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무서우니까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수상하게 본 동물병원 원장이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게 김 씨를 구속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이 됐어요. 용의자에서 피해자가 된 김 씨는 결국 김성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김성재 씨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증거로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을 구입한 점, 그리고 동물병원 원장에게 약품 구매한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 등의 정황을 법원에 제출했죠. 김 씨는 약품을 산 사실을 인정하지만 김성재 씨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원래는 강아지를 안락사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당시에 의사시험에 떨어져서 비관 자살을 하려고 구매했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김성재 씨와는 생전에 원만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할 이유가 자기에겐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김 씨의 재판 당시 주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검찰이 김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이 김 씨의 주장을 깨야겠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정황을 발견해요. 김 씨가요, 김성재 씨를 부검한 그 검시관을 만나서 돈을 줬대요. 사인을 심장마비로 발표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실제로 밝혀지면은 김성재 씨 살인에 대한 혐의가 더 강화될 거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도 되죠. 검찰이 이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김 씨와 김성재 씨의 관계가 원만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도 밝혀지는데요. 김성재 씨 주변 사람들을 만나본 거죠. 평소 김 씨 쪽에서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관계였었고 듀스 활동 당시 공연장 무대에 난입해서 김성재는 내 것이라면서 여성 팬들을 향해 소리 지르는 행동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김성재를 이런 식으로 평소에 괴롭혀왔기 때문에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종합하자면 사건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김성재 사망 당일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은 전 여자친구인 김 씨인데 김 씨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을 산 적이 있고요. 김성재 씨는 이 약물에 의해 사망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볼 때 살해 정황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러자 김 씨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합니다. 엄청난 반격이 여기서 시작돼요. 김 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대로 김성재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의 그 같은 양을 개와 고양이에게 투여해보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마취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동물들이 사망하진 않았고 몇 시간 뒤 멀쩡히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가 약물을 구매한 정황이 인정은 돼도 살해의 결정적인 증거까지 되지는 않으며 김 씨가 호텔을 빠져나간 시간이 새벽 3시 40분이었고 매니저가 잠에서 깨기 전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 김성재 씨를 살해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 씨가 김성재 씨를 살해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김 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동물병원 원장이 있죠. 이 사람도 말을 바꿉니다. 처음엔 김 씨의 행동이 수상하게 보여서 제보했다고 증언했지만 갑자기 재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요. 이렇게 김 씨에게 점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1심에서 김 씨가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한 검사 측은요. 재심에서 김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치 일부러 반박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렇게 결국 항소심에서 김 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죠. 그러자 이번엔 피해자 가족 측이 항소합니다. 모든 정황이 김 씨를 범인으로 가리켰는데 가명도 아니고 1심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결국 대법원까지 갑니다. 여기서도 2심의 판결이 유지됐어요. 이렇게 재판은 끝났죠. 김 씨가 김성재 씨에게 평소 집착을 해왔고 다투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사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는 사이에 테이프로 몸을 결박한 적도 있었어요. 평소 충분히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오발로 발사했던 거고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행동까지는 아니었던 데다 다툰 후에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같이 있던 정황은 사실이지만 직접적으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게 2심의 판결을 유지한 이유였어요.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만 남았고 진범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2011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법원에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전 여자친구인 김 씨를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들의 관계가 평소 어땠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둘 사이에 어떤 일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성재 씨와 전 여자친구인 김 씨가 만나게 된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김성재 씨는 1993년 5월에 이현도 씨와 듀스라는 이름으로 가수 데뷔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강남 소재의 나이트클럽에서 치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씨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다음해 1월에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조금 달랐다고 해요. 김성재 씨는 단순한 이성교제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 씨는 결혼까지 원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김성재 씨 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성재 씨가 유명한 가수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어요. 그런데도 항상 이 직업을 못마땅해 했었고 성별에 상관없이 김성재 씨가 누군가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싸움이 평소에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씨가 항상 어디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났는지를 사사건건 캐 물었고 수시로 매니저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김성재라는 사람의 하루를 자신이 꿰고 있어야만 좀 안심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요, 이 사람이 그날 밤 서울 내 모든 나이트 클럽을 전부 뒤져요. 그리고 혹시나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토킹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씨는 매니저와 김성재 씨가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굉장히 의심했어요.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으면은 김성재 씨 연락을 직접 듣는다는 거죠. 훔쳐 듣고 먼저 자리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로 합석을 하는 식으로 매 순간마다 김성재 씨 옆에 있으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착이 계속되자 김 씨를 피하기 시작한 김성재 씨는 절대로 김 씨의 연락을 받지 말라고 매니저에게 당부까지 하죠. 가수 활동이 잘 되고 있었지만 계속 바빠졌지만 여자친구의 문제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가. 그러다가 듀스로 데뷔한 지 2년 만에 1995년 6월이죠. 이때 팀 해체를 하게 돼요. 여기서 좀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 이 해체가 사건이랑 좀 연결되면서 나중에 김씨 문제로 해체한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이현도 씨가 사실을 확인해줬죠. 이현도 씨는 그 당시에 좀 프로듀서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김성재 씨는 가수나 엔터테이너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해체했던 겁니다. 해체 후 김성재 씨는요, 솔로 앨범 준비를 했어요. 미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때 김 씨는 치대를 졸업한 뒤 의사 시험을 봐요. 하지만 떨어져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요. 집안은 원래 부유해서 생활에 문제가 될 건 없었지만 김성재 씨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말렸어요. 아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곡 준비만 하고 몇 개월 뒤에 돌아오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문제로 결국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1995년 7월에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했어요. 이때 김성재 씨의 옷을 찢고 가스총을 쏘게 된 겁니다. 김성재 씨가 도망쳐 나왔는데 이때 뒤쫓아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소리도 질렀다고 전해지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그대로 보낼 수 없었던 김 씨는 출국 하루 전인 7월 20일 김성재 씨를 다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요.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화해 목적이 아니라 감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김성재 씨가 잠든 틈에 손발을 묶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서 결박해놨던 거죠.
김성재 씨가 뭐 다시 돌아오겠다고 뭐 약속까지 하면서 간신히 풀려날 수는 있었지만 이 일로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그래서 앨범 계약이 취소됩니다. 돈 없는 집착을 보이자 김성재 씨가 결국 결별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김 씨를 전 여자친구라고 부르게 된 시점이 아마 여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헤어진 뒤에 김성재 씨는 예정대로 미국에 갔어요. 앨범 준비를 했죠. 그런데 이 헤어진 줄 알았던 김 씨가 계속 전화를 걸기 시작해요. 김성재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전화는 계속 옵니다. 이게 재판에서 평소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고 검찰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김성재 씨는 이 김 씨에게 한 차례도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씨는 62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었습니다. 김성재 씨가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러자 방법을 바꿔서 매니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매일 밤낮으로 김성재 씨가 뭐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고 이때 곡 작업을 LA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갈 수 있게 설득을 해달라면서 뭐 끊임없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연락이라도 되면은 김성재 씨가 제발 잊어달라고 좀 애원할 정도였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거는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11월이 되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김 씨가 자주 다니던 동물병원에서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 주사기 2개를 구입하고 난 뒤에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김 씨는 다른 강아지를 그 뒤에 입양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어요. 그리고 앨범 준비가 끝난 김성재 씨는 1995년 11월 15일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때 김 씨는 일주일 뒤에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면서 그때까지만 여자친구로 있게 해주면 완전히 헤어져 주겠다고 제안을 해요. 김성재 씨가 이 부탁을 들어주죠. 그런데 유학은 거짓말이었어요. 김성재 씨가 귀국하자 김 씨는 매일 새벽까지 옆에 붙어 있었고 19일이죠. 솔로 데뷔 무대를 마치고 뒤풀이까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귀국 날부터 사건 당일까지 계속 김성재 씨 옆에 있던 거예요. 방송이 끝나고 관계자들과 다 같이 호텔로 갔는데 이게 방송에 공개된 김성재 씨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김성재 씨 사망합니다. 둘 사이에 있던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예요. 이 사건은 그동안 계속 방송에서 다뤄왔던 내용이고요. 최근에 긁고 썰고 싶다에서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법원 판결로 방송 금지가 됐습니다. 새로운 의문점들 제시한다고 했었는데 이미 의문점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 알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했던 거죠. 자, 지금부터 사건에 대한 의문점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건의 의문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살이냐 타살이냐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성재 씨는 사건 당일 데뷔 방송을 마치고 호텔에서 같이 관계자들, 여기엔 뭐 매니저나 백댄서들, 뭐 앨범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죠. 같이 호텔에 모여서 이날 방송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때 매니저와 백댄서들은 김성재 씨가 윗옷을 벗고 있었는데요. 이때 양팔이 흉터 없이 깨끗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채로 발견됐을 때는 긴팔옷이 갑자기 입혀져 있었고요. 오른팔에 주사 자국이 28개가 나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사건 초기에 경찰은 김성재 씨가 마약이나 불법 약물 주사로 인한 자살이라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사망 전까지 김성재 씨의 팔은 깨끗했다는 겁니다. 평소 마약 주사를 맞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재 씨는 평소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독 주사 맞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 담배나 술도 좀 자제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발표를 어떻게든 신뢰해서 자살의 목적으로 주사를 놨다고 생각해 볼 때도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성재 씨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인체 구조상 사람은요, 오른손으로 오른팔에 주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손이요, 팔에 닿지 않아요. 어깨 정도만 겨우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놨다는 부분은 더 아랫부분이거든요. 애초에 주사가 불가능해요,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만에 하나 뭐 왼손으로 주사를 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자주 쓰는 손이 아닌데 자기 팔에 28번의 주사를 놓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니 주사를 맞기 싫어서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굳이 이런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죠. 더군다나
졸레틸이나 황산마그네슘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반응한다는 전문 지식까지 알아내면서요. 약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졸레틸이 좀 특이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몸 안에 주사하면요, 이게 체내에 흡수가 안 되고요, 뭉쳐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주입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28번이나 주사를 하게 된 이유 같아요. 확실한 건 자살이 아니라는 거죠. 경찰의 자살 발표는 김성재 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주사를 맞기 싫어서 병원도 잘 안 가는 가수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동원해서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을 구매했고 자기 팔에 28번 주사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첫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엄마에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말까지 한 다음에요. 이거는 뭐 꼭 그 전 여자친구 김 씨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은 무조건 타살일 수밖에 없다는 정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문점인데요.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으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죠. 이 당시 재판에서 그 김 씨의 변호인단은 동물을 상대로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을 주사했을 때 사망하는지를 실험했고 이상 없다는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 투여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겠죠. 하지만 국과수는 김성재 씨의 혈액에서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이 발견됐고요. 이 약물들이 체내에서 반응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국과수가 조작한 게 아니라면 이 결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단이 주장한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게 거짓말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변호인단은 실험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에 맞춰놓고 한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약물들의 성질부터 알아야 됩니다. 졸레틸은 수면 효과가 있어요. 요즘엔 마약처럼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인이 쉽게 구매할 수 없지만요, 사건 당시에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황산마그네슘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경련이나 발작에 사용되고요. 임산부의 경우엔 분만 유도 목적으로 쓰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약품들이 주로 동물의 마취용으로 사용될 뿐이지 적당량만 사용된다면 사람에게도 위험한 약물은 아니라는 거죠. 섞어서 주사를 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요. 약을 따로 주사하고요, 혈관 안에서 이 약물들이 만났을 때만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의 실험은요, 졸레틸을 동물에게 주사하고요, 나중에 황산마그네슘을 따로 주사했던 거예요. 체내에서 섞였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알아보는 이런 실험을 한 게 아니라 각각 주사해보고 이상이 있는지까지만 확인해 본 겁니다. 이건 아마도 변호인단이 김 씨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모순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같아요. 이 약물들을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면 따로 주사를 하지만 체내에서 만나 섞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범인이라는 사람은 체내에서 이 약물들이 섞일 때만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김 씨가 하필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에 대한 반응을 알려면 마취에 대한 지식이 특히 있어야 돼요. 마취에 대한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치과입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범행은 언제 이뤄졌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김 씨가 무죄를 받게 된 결정적인 부분인데, 자, 당일 호텔 거실에서 김성재 씨와 매니저, 백댄서, 그리고 김 씨는 술을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방에 대한 구조를 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어땠는지는 좀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거실이 있었다는 걸 봐서는 아마 방이 여러 개가 딸린 대형 객실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시쯤 다른 사람들이 자러 가자 김성재 씨는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죠, 김 씨와 둘이 남아요. 그러니까 김성재 씨는 새벽 1시까지 살아있던 겁니다. 최소한 사망 시각이 새벽 1시 이후가 된다는 이야기죠.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들은 김성재 씨 시신에 드러난 시반을 보고
새벽 2시 50분 전에 범행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시바는요, 사후 몸 안에 있던 혈액이 중력에 의해 액체니까 각 부위의 가장 아래쪽으로 몰려 나타나는 얼룩을 말합니다. 이 시반이 생성되려면 최소 4시간이 걸려요. 김성재 씨를 깨우려고 매니저가 몸을 돌렸을 때가 6시 50분이라고 진술했거든요. 여기서 4시간을 빼면은 2시 50분 정도가 돼요. 결국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1시에서 2시 50분 사이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요, 새벽 3시 40분에 호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죄를 받는 결정적인 진술이 됩니다. 김성재 씨의 매니저가 그날 세탁한 옷을 말리기 위해 새벽 1시에 건조기를 작동시켜 뒀는데 일어나 보니 6시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문제는 이 건조기의 최대 작동 시간이요, 2시간 12분, 그러니까 132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매니저 진술대로라면 건조기는 오전 3시 12분부터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런데 6시까지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4시 전에 누군가가 이 건조기를 다시 한번 켰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당시 거실에 있던 김성재 씨나 김 씨밖에 없는데, 법의학자의 의견대로라면 김성재 씨는 2시 50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니까 결국 남는 사람이 전 여자친구인 김 씨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변호인단은 6시에서 최대 작동 시간인 132분을 제외했을 때 3시 50분쯤 건조기를 다시 작동시켜야만 매니저의 진술이 성립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김 씨는 3시 40분에 호텔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건조기는 3시 50분쯤에 켜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10분 사이에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김성재 씨 팔에 주사를 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10분 사이에 28번의 주사를 놓을 수 있는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겠죠. 호텔이라는 것은 투숙객 외에 다른 사람이 해당 객실에 들어오려면 열쇠나 카드키 미리 소지해야 되고요. 방 호수도 알아야 됩니다.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방에 자러 들어갔으니까 카드키를 갖고 밖으로 나갈 리는 없죠. 이 열쇠를 외부인에게 줄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방 안에 있으니까 누군가 찾아올 예정이라면 안에서 열어주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변호인단이 주장한 제3의 인물에 대한 가능성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이 한 가지입니다. 김 씨가 주장한 3시 40분에 호텔 밖을 나갔다는 이 진술이 사실이냐는 거죠. 다행히 호텔 입구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간단히 밝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CCTV의 필요성을 느낀 시점은요, 이미 사건이 한참 벌어진 뒤였고, 경찰이 호텔에 다시 가봤을 때는 이미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호텔 측이 없다고 대답했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없앴다라고 많이 추정하고 있어요. 누가 없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경찰이 초기에 김성재 씨를 자살이라고 확정 발표하면서 다른 단서를 더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생긴 일이에요. 이렇게 김 씨가 3시 40분에 호텔에서 나갔다는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고, 결국 건조기가 켜졌다는 3시 50분까지 이 사이에 10분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서 김 씨가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됐던 겁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남아있어요.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주장을 들어줬기 때문에 김 씨가 무죄를 받은 거죠. 사실 이야기 쭉 들어보면 억지성으로 보이는 주장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자, 좀 의문점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김 씨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 명이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전관예우를 받은 대표적인 법조계 인물입니다. 이 전관예우라는 것은요,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하는 말인데, 쉽게 고위공직자였던 인물이 퇴임했지만 그래도 계속 기존과 동일한 지위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대해주는 걸 말해요. 이게 법조계에서 어떻게 통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판사였던 사람이 변호사가 됐어요. 어떤 재판이 열리면 준비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죠.
이 내용을 검토하는 사람이 판사인데 이 변호사의 후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를 후배처럼 대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재판장에서는 아니죠. 하지만 뭐 따로 관련된 일로 전화를 걸거나 뭐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법조계에서 전관예우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는요, 유독 승소율이 더 높아요. 물론 뭐 이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김 씨의 재력도 뭐 이유가 되겠지만, 변호사를 전관예우해준 재판부가 김 씨를 승소하게 만들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점도 생기게 되죠. 참고로 이 변호사가 맡은 유명한 사건 중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김성재 씨 사건 재판 5개월 전에 맡았던 사건이었고요. 이때도 피의자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건이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유력 용의자인 김 씨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됐고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나중에 김 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새로운 증거나 정황들이 발견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고요. 이대로 사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걸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의 연예계 미스터리 중 하나인 김성재 음사 사건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평소와 좀 다르게 준비했고요. 제가 그동안 좀 다뤘던 사건들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좀 들여서 준비한 사건이에요. 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도 좀 확인하고요. 또 다음 영상 또 만들 수 있게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죠. 시작 부분에서 얘기했던 그 삭제된 페이지를 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이 무작정 다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모르게 불확실한 정보를 조사했을지도 모르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얼마든지 지적해야 되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각자 객관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김성재 음사 이 사건을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는 나와요. 그런데 막상 클릭해보면 페이지가 삭제됐다고 나오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불법은 절대 아니고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어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이트들이 시작되죠. 주소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요. 캐시 콜론만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러한 방법으로 삭제된 페이지를 볼 수 있냐면요. 인터넷에 글을 쓰게 되면요, 2번 저장돼요. 한 번은 글을 쓴 사람이 저장한 해당 페이지에 글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다른 한 번은요, 해당 페이지를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2번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이, 당사자가 해당 글을 지워도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버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서버에 남은 페이지를 보는 방법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주소의 맨 앞에 캐시 콜론을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붙여도 당연히 안 나오는 페이지는 있어요. 이건 서버에서도 삭제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글을 쓴 사람만 삭제한 경우라면은 캐시 서버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내용 준비하면서 많이 사용한 방법이에요. 이건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 요청하고 있는 그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김 씨도 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때는요, 글 쓴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트에도 같이 요청해야 돼요. 캐시까지 지워달라고 해야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글 쓴 사람만 지운다고 해서 이 정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입니다.